20대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두고 YTN은 오늘부터 2주마다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대선 전국, 여론 속 민심은 어떤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YTN이 본격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2주마다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그 YTN 조사 결과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자 대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을 띄워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4.4%, 이재명 후보가 34.6%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후보를 두 사람으로 좁혔을 경우에 양자 대결로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50%를 기록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37%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님? 이게 뭐 컨벤션 효과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월화 어제 조사했었는데 뭐 다른 기관은 이제 토일 금요일 날 후보 선출이 있었잖아요. 후보 선출 직후 뭐 실시한 기간도 있었지만 저희는 후보 선출 이후 여론 숙성 한 2, 3일 여론 반영까지 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어제 오늘 했었는데 뭐 다른 기관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ARS 방식의 조사에서 모두 윤석열 후보가 지난 조사 대비 한 10%포인트 급등한 조사고 저희 조사도 저희는 첫 조사니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도 10%포인트 나왔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뭐 오차범위 안팎으로 물려있지만 다들 급등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컨벤션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ARS 조사 그리고 전화 면접원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치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ARS가 아무래도 보수 응답자 비율도 조금 높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적 견해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높겠죠. 저희는 두 방식을 다 하거든요. 네. 저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내년 대선 관련 매주 하고 있는 것은 ARS 방식을 처음 택했고요. 다른 조사는 지금도 전화 면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추석 그리고 여름에 한번 똑같은 질문지로 ARS와 전화 면접을 동시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지점에서 극명하게 다를까 그 차이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은 일치를 했고 그 폭에서 조금 차이가 났고 민감한 시기에 양자 대결 이런 걸 물었을 때 조금 엇갈리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흔히들 ARS 방식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차이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뉴스를 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께서는 혹시 둘 중에 하나가 좀 격이 떨어지거나 퀄리티에 문제가 있거나 신용도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거 잘 아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직후 약 1시간쯤 지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그날 조금 늦춰서요. 금요일 날 말씀하신 거죠? 금요일이죠. 금토 이틀간 네. 했고 저희가 국힘당 대선 후보가 정해진 뒤 처음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때 윤석열 예비 후보가 10.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되는 여러 조사 기관들 ARS 것은 거의 그 경향성 상승폭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전화 면접 조사는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상승폭이. 그래서 어떤 것은 오차범위 안에 있기도 하고 그 상단선에 걸쳐 있기도 한데 전반적인 추세 컨벤션 효과에 따른 상당한 폭의 상승이라는 큰 흐름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글쎄요. 원래 컨벤션의 효과의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죠. 일주일에서 한 길어야 열흘 정도. 네. 그 이후로는 다른 변수가 있겠죠. 네, 좀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 경선, 그러니까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에도 계속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쭉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제 기억에도 일단 ARS, 그러니까 기계음을 통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강점을 보여왔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 면접은 사람이 직접 물어봤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쭉 있어 왔다라는 거를 두 분도 일단 공감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번 그 조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ARS 방식의 조사에서는 좀 일관되게 좀 네. 앞섰습니다. 국힘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에서 어제 뭐 MBC 고려 리서치, KBS 한국 리서치 등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아니라서 뭐 앞선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 쭉 열세 있었던 윤석열 후보가 상당 부분 근접해 있었고 오차범위 상단에 좀 걸쳐 있는 강한 상승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정되기 전부터 ARS 조사에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쭉 일관되게 강점을 보여왔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정이 되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작동하는 이 시점에는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역전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화 면접을 하면요. 네. 물론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지금 앵커님과 저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ARS에 비해서. ARS는 뭐 녹음된 멘트 기계음이라기보다는 성우가 녹음을 해서 문제지를 불러드리고 자기가 버튼을 누르는 거죠. 네. 나는 찬성이면 1번 또는 아무개면 2번 이런 식이고요. 특별히 뭐 성우가 녹음된 거여서 윤석열이 높고 사람과 얘기하니까 이재명이 높고 꼭 그럴 것 같진 않고 응답자들의 특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대개는 보수 성향의 정치적 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끝까지 여론조사에 응하는 비율도 높고 최근 들어서 한 6주 저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누계 데이터로 보자면 6주 동안은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정치 지형에서 보수적 색채를 가지신 국민분들이 조금 더 포션이 많긴 하지만 여론조사 응답자 비율을 보면 약 36%가 보수라고 답한 반면 나는 진보 쪽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26% 정도,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죠. 뭐 한마디로 보자면 정치 정향성에서 뭐 진보, 보수, 중도라기보다는 관여도. 네. 결국 이제 전화 상대가 이렇게 사람이 묻고 답하는 저관여도의 사람들도 응답 참여율이 높지만 기계음을 하다 보면 끝까지 쫓아가는 것은 웬만큼 정치 관여도가 관심도가 높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거든요. 그 이제 일단 그런 측면들. 또 하나 이제 면접원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솔직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샤이 팩터, 샤이 요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정치 현안 아까 이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정치 현안은 전화 면접과 ARS가 거의 비슷한데 유독 후보 지지에 있어서는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무응답에 있다. 무응답의 크기가 ARS는 상대적으로 적고 전화 면접은 많이 나올 때는 30 후반까지도 나오거든요. 그 점이 이제 양 조사 방법을 가르는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통화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조금 어려운 사람들. 네. 그게 지금 무응답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30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특성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타인에게 나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조금 머뭇거려하거나 주저하는 분위기가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이유는 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이긴 하지만 3, 40년 전에 매우 포갑적이고 권위적인 정부들이 오랫동안 지배해 오던 시절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 특히 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잠재적인 위해가 나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위축감이 오랫동안 지배했고요. 네. 물론 그 뒤로 문민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아직도 그 여진이랄까요? 그런 게 조금 작동을 하고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서는 내가 굳이 뭐 내가 아무개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꼭 말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방법에 따른 그런 수치의 차이에 대해서 두 그 여론조사 전문가분께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일단 이렇게 사실상 양자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두 후보가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먼저 그 모습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기를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아 맞아요. 오늘 그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계신데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또 정치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논쟁해보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일들, 다투지 않고 꼭 해야 될 일들을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미래가 인재다라는 이 슬로건과 함께 디지털 전환 또 ESG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화두로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국의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다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만났고 웃었습니다. 웃긴 했는데 속내까지 실제로 이렇게 웃으면서 반겼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이 대선에서 이 지지율이라는 게 이른바 제로섬 게임인 거잖아요. 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상대 후보는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요 그 지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공략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픽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념 성향별 그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보수층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중도 표심인데 지금 일단 그 리얼미터와 YTN 조사에서는 중도 표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이번 선거를 이렇게 가늠하는 요인에서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을 보는데 네.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투표 패턴이 보면 이렇게 지역 투표라고 지역 균열이라 할 수 있는 동서 투표, 이제 세대 균열이라 할 수 있는 노소 투표였는데 이번에는 노장 60 이상과 3040, 4050, 2030의 대결 그리고 이제 이념 균열이라는 좌우 투표인데. 지금 이제 중도층에서의 어떤 정향성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정권 교체 쪽에 네. 아무래도 의견이 좀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 후보에게 좀 투영된 결과가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둘 다 고정적인 지지층은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중도층 표심이라는 게 결국 정권 교체 여론과 좀 연관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권 교체 여론이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이 발견되는데 50%를 상당히 훌쩍 뛰어넘죠. 네.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건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폭등,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만 우리의 소득이나 자산 가치가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의식주 가장 필수적인 집값은 2배 정도 돼버렸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회, 경제 그리고 이젠 정치 문제가 됐습니다. 2016년 제가 현장에서 기자 생활하거나 그 이후로 방송 평론, 칼럼 쓰고 하면서 쭉 관찰해온 바로는 2016년 총선부터는 지역 간 또 이데올로기 간 그런 것은 크지 않고요. 세대 간 표 대결 양상은 아주 뚜렷해졌고 이미 그때부터 확고하게 굳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지금도 그것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아직도 지역적으로 영남 그리고 호남 일부에서 특정한 이슈에 대한 뭐 높은 지지 또는 반대가 나오는 건 있습니다만 그건 현대사의 오랜 상처와 경험에서 오는 관성 같은 것일 테고요. 부동산 문제 그리고 공정한 것 대장동 또는 검찰의 고발 사주 문건 이것도 공권력의 남용이자 공정한가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이냐, 쟁점이 무엇이냐 이거는 또 후반부에 네. 다시 한번 짚어볼 것 같고요. 일단 두 분이 또 그 수도권, 청년 뭐 이런 그 주목할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념 성향 외에 연령별 지지율 그 표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으면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YTN 조사에서 중도 표심은 그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지금 이건 연령별로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그 우위를 좀 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노소 투표라 해서 이제 노인과 이제 젊은 층이 대결했는데 이번 선거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60 이상 노년층과 4050 장년층의 어떤 대결은 뭐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그 균열이 보입니다. 문제는 2030인데요. 2030이 이제 과거 이제 지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 때 그쪽에서 그 출구조사를 보면은 20대에서는 47%, 30대에서는 56%를 획득했어요. 네. 그만큼 촛불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고 문정부 초기에 가장 중요한 지지군이었었는데 지난 4.7 재보선 때만 해도 이제 20대에서는 55%, 30대에서는 56%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기대가 무너졌다. 그런 어떤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뭐 배신이다 이런 표현도 커뮤니티에서 뭐 심심치 않게 쓰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민주당 그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에까지 지지를 철회하면서 그 지난 잠시 이제 홍준표에게 쏠렸어.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에게 있었던 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그대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이번 조사를 보는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큰 이탈. 큰 손실 없이 그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그 다자 대결뿐만 아니라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50을 찍었다는 것은 2030에서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정권에 실망한 분노한 그 정권 교체 정서가 강한 2030의 높은 지지가 현재 윤석열 후보의 고공행진을 만든 요인이다. 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여론조사를 할 때도 그 인구 분포를 좀 보고 나서 통계학적으로 2030 세대가 몇만 명인지를 놓고 그 비율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앞서 아까 50% 가까이 양자 대결 때 나온다는 거는 2030 세대도 그만큼 지지율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030에서 그 정도 전폭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네. 50이라는 수치가 불가능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그 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캠프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그 행보를 보면 유독 청년들과의 그런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다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0진법으로 우리가 네. 편의상 20, 30, 40 이렇게 나눴잖아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20대의 전체 인구수, 투표 유권자 수가 50대의 70%가 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큰 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익히 보아온 아까 화면에 나갔던 거 자주 보아왔던 표인데 20대, 30대, 40세 미만 분들을 제외하고는 10진법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세대별로 지지 후보 표가 상당히 굳어져 있는 양상이에요. 적어도 한 70 내지 75%쯤은 나는 아무개를 찍을 내가 이미 상당히 굳어져 있고 네. 현재 지지를 표명하신 분들께 여쭤보면 그중에 76%가량 바꾸지 않겠다. 웬만히 큰 사건이 터져서는 터지지 않고는 나는 그냥 계속 이 사람 가겠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세대가 40세 미만 분들입니다. 이들은 50세 위상 분들하고는 굉장히 가치관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노래 좋아하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들도 실은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분들이 늘 그 층은 항상 기존 질서, 기존 권력층에 조금씩 반발하거나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경향이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대변할 것을 마땅히 찾지 못했다거나 현 정부 들어서 실망하고 있는 강도가 크다거나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공들이는 거고 윤석열 후보도 공교롭게 이 연령대 분들에게 좀 취약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들을 누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지지를 끌고 가느냐가 그래서 투표일까지 가느냐가 승부의 향배를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한마디 더 보태자면 그 4050층 대 60 이상은 상당 부분 이제 지지 후보 결정했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네. 저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2030의 선택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유동성이 대선 전체의 있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고 그다음 과연 지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2030에서 받고 있는 높은 지지율이 끝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 이번 대선을 그 미리 보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2030 세대의 표심이 이번 대선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는 그 후보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 변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이념별 그리고 연령별로 살펴봤는데 지역별 표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보기 전에 오늘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지 않습니까? 이른바 전두환 씨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관련해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준다면 예. 5.18이 지닌 정신적 가치, 민주주의의 어떤 그 분수령적인 사건으로서 가치, 이것을 헌법에 넣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동의를 해서 이번 그 21대 국회 내에서 만약에 그걸 처리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것까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사과의 내용으로 제시를 해주면 네. 우리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광주 시민은 여당의 정치적 공세하고는 일정한 선을 긋고 이 선과 합리로 이제 어차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선이 됐는데 어느 분이 더 능력과 자질 면에서 가치와 이념, 노선 면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것인지를 판단해가지고 본질적인 문제에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절차를 알겠습니다. 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논란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가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광주에서 뭐 사과할 계획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반영이 됐을까요? 지금 지역별 표심 한번 다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자대결일 경우에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 전라 지역,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13%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64%대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종 후보 확정 전에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논란이 호남 민심에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주 컸죠. 그건. 네. 이제 이 논란은 오늘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 선출되고 뭐 어제도 행사장 네. 가서 오늘 행사장 갔죠. 어저께도 뭐 4.19 국립묘지 갔지만은 실제적인 첫 행보는 저는 5.18 오늘 광주 방문에서 좀 읽고 싶어요. 근데 그 문제를 빨리 조기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우리가 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생각, 철학의 깊이를 읽을 수 있는데 지난번 개사과는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광주 방문도 그런 맥락에서 행선지를 잡은 것 아니냐 그렇게 좀 읽힙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이 호남 민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소장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목했던 게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이곳에서도 지지율을 어느 정도 올리지 못할 경우에 사실상 본선에서 좀 쉽지 않은 싸움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고요. 부울경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뭐 국회의원 총선거건 시장 선거건 대선이건 지난 17대 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 그때 보면 35%를 넘길 때가 많았습니다. 네. 되게 그런 선거에서 이겼고요. 부산 시장 선거를 예로 들면 김정길 당시 민주당 후보가 꽤 오래 전입니다. 44%를 얻고 진 적도 있습니다만 네. 굉장한 선전이죠. 김영춘 후보도 상당히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는 자막이 나가죠, 화면에. 이재명 후보가 한 22% 정도 얻는 걸로 나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잘 될 때 얻었던 최대치에는 조금 미달해 있고 저 숫자로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 부울경 지역이고요. 네. 그곳에서의 발신되는 정치적 메시지가 중부나 수도권에 있는 출향 인사들 그리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꽤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호남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두환 50 당시의 포갑적이고 권위적인 정권의 무단 통치 피해는 물론 상징적으로 가장 호남에 집중됐던 건 사실이지만 호남에 한 번 또는 몇 번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그게 곧바로 치유가 되거나 사과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당시 모든 피해는 국민과 전국적으로 빚어졌던 50 당시의 현상이고요. 사과는 횟수나 이런 것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보고요. 사과 이후에 사과한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이전에 아무리 사과를 했어도
그 사과는 무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100번 사과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망언을 계속 늘어놓으면 누가 그걸 사과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서울과 경기, 인천 그러니까 이른바 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여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이런 여론조사 분석가들의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앞선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좀 우위를 보이는 곳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앞서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관련된 이슈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그 LH 사건부터 이제 4.7 재보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부동산의 터널, 그 악재에서 정부 여당이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지표에서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민주당 진보층에서의 우세가 있었는데 올 봄 이후로는 한 번도 넘어서질 적이 없어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후보 지금 지지율까지 그대로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역시 부동산 악재. 왜냐하면 서울이 이제 부동산 가장 큰 시장이죠. 경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를 지금 이번 대선 쟁점에 나오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이 34.6%. 즉 국민 3분 중에 1명 정도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문제가 이번 대선 가장 후보들이 주요하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서울, 이제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전국 평균이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는 이보다 좀 높았으면 높았지 저보다 낮은 수치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 일반 유권자들이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선 그래픽을 다시 보면 부동산도 못지않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장동 그리고 고발 사주 관련 의혹도 살펴봐야 된다. 이른바 그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런 의견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이슈 영향 이거 두 개만 그 양 후보를 놓고 따로 봤을 때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좀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고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국민 대부분이 대상자고 네. 그냥 쭉 상수처럼 가는 거고요. 대장동과 고발 사주권은 도중에 툭 튀어나온 것이긴 한데 파급력이나 인화력 네. 그리고 이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밝혀지는 전모의 얼개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했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부동산 문제보다 오히려 더 인화성이 큽니다. 물론 두 후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됐다거나 뭘 지시했다거나 보고받았다거나 하는 흔적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네.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드러난 것, 연루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훨씬 한 달 가까이 빨리 대선 후보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박스 상단권에 갇혀 있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대장동 건에 이재명 후보가 뭐 수루에 돈을 받았다거나 뭘 지시했다거나 라기보다는 이 말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굉장히 큰 미스테리에 어쨌거나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고 네. 확실히 안개가 거치지 않으니까 국민들 마음속에서 아직 승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려다가 멈칫하고 멈춰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치고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이 안개가 명확히 거치기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는 의미 있는 점프업 지지율이 확 뛰어오르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점은 윤석열 후보도 마찬 비슷합니다. 고발 사주권, 뭐 손준성 검사 등등등이 이것을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했을까?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지를 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막았어야 하는 겁니다. 네.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과연 그것을 수사 결과로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커다란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장애가 될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선 후보에서 실제 투표소에서 누굴 찍을 것인지 결정 요인 가운데 그 소속 정당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잘 모름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후보 자질과 도덕성을 주요 변수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70% 가까이 됐죠. 네, 지금 보시는 거죠. 네. 네. 보통 이제 그 선거 캠페인에 4요소 혹은 5요소라고 하는데 네. 뭐 후보,
정당, 정책과 이슈, 조직 자금. 근데 정책과 이슈는 이제 정당으로 수렴되고 이제 그 조직 자금 임무로 수렴돼. 결국 이제 당이냐 후보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후보 자질과 도덕성. 저 말은 그 후보 자질과 도덕성이 중요하다지만 그만큼 네거티브 전이 격렬하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 역대급 네거티브는 이미 그 지수가 있다라면 충분히 갱신하고도 남았었고 이제 본격화되고도 남을 수준인데요. 2016년도 이제 미국 선거를 한번 돌이켜 보자면은 그때 힐러리와 그 트럼프 간에 격렬한 네거티브전이 있었거든요. 네. 둘 다 호감도가 50을 넘지를 않았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그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힐러리가 싫어서 찍었다. 그 정오 투표, 분노 투표. 차악을 선택했다. 그리고 차악 투표였고 또 하나가 나는 트럼프를 찍은 것이 아니라 공화당을 찍었다. 인물 투표가 아니라 전형적인 진영 선거로 나타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물과 정책은 실종되고 그것이 정당이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영 간의 어떤 갈등, 진영 간의 어떤 응징 투표, 보복 투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면은 선거 이후에도 굉장히 큰 우리 사회가 깊은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좀 그 점이 결정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 5년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정책과 비전 중심의 대결이 좀 되지 않으면은 결국 피해는 5년이 국내에 온다. 저는 이 지표가 굉장히 위험한 지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관련돼서 그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여론이 출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들리네요. 수사가 네.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빨리 많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이제 네, 수사 당국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예, 한다고 하니까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단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과 전국 현안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